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77절 역사성의 문제에 대한 앞에 놓인 해설이 딜타이의 탐구들 및 요르크 백작의 이념들과 갖는 연관이라는 대목을 낭독합니다. 원서로는 525쪽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의 문제에 대한 앞에서 수행된 대결, 즉 분석은 딜타의 작업의 내것 삼기에서부터 자라나 있다. 그 분석은 요르크 백작의 논제들을 통해 인정되고 동시에 강화되었는데 그 논제들은 딜타이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 속에서 흩어진 채로 발견되는 것들이다. 여기서 대결이라고 번역된 아우스아인안더제중이라는 단어는 다의적이에요. 말 그대로 대결, 영어로 confrontation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맥락에서는 분석, analysis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협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논의라는 의미도 있고 협의라는 의미도 있고 합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짐작해야 하는데 통일된 번역으로는 그대로 대결이라는 용어를 택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로 여전히 퍼져 있는 딜타이의 그림, 즉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는 정신의 역사의, 특히 문헌의 역사의 섬세한 해석자인데 이 해석자는 역시 자연과학들과 정신학문들의 경계 설정에도 노력하였으며 그때의 그는 정신학문들의 역사에 또 마찬가지로 심리학의 역사에 하나의 탁월한 역할을 배정하였고 또 이것들 전체를 하나의 상대주의적인 삶의 철학 속에서 융해되도록 하였다. 외면적 고찰에 있어서는 이러한 묘사가 옳다. 이러한 묘사에서는 그러나 실체가 사라진다. 이러한 묘사는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이 은폐한다. 네. 도식적으로 딜타이의 탐구 작업이 세 권역 속으로 분배될 수 있다. 첫째, 정신학문들의 이론을 위한 또 정신학문들과 자연과학들 사이의 경계 설정을 위한 연구들. 둘째, 인간, 사회, 국가에 관한 학문들의 역사에 대한 탐구들. 셋째, 전체적 사실인 인간이 그 속에서 서술되어야 하는 그런 심리학을 위한 노력들. 네. 그렇게 학문 이론적 연구, 학문 역사적 연구, 해석학적, 심리학적 연구라는 세 권역이 부단히 서로 관통하고 서로 교차한다. 딜타이에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선 방향이 우세한 곳에서 다른 시선 방향들은 역시 이미 동기와 수단이다. 분열처럼 또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시험 해봄처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목표로 향한 원소적인 동요이다. 분열되지 않는 동요이다. 즉 삶을 철학적 이해력으로 데려오고 또 이러한 이해에게 삶 자체에서부터 하나의 해석학적 기초를 안전하게 함. 삶을 이해애로 그리고 이해를 삶에서부터 라는 이런 표현은 삶과 이해 사이에 긴밀한 연관을 알려주는 것이네요. 그런 연관을 딜타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리학 속에 중심을 두는데 이 심리학은 삶을 이것의 역사적인 발전 연관 및 작용 연관 속에서 첫째,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둘째, 정신학문들의 가능한 대상으로 셋째, 동시에 이러한 정신학문들의 뿌리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해석학이란 이러한 이해의 자기 계몽, Selbstaufklärung이며
파생된 형식에 있어서 비로소 역사학의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딜타이의 해석학은 역사학의 방법론이 일차적이지 않고 파생적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딜타이 해석학은 이해의 자기 계몽 또는 자기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딜타이는 과연 정신학문들의 정초를 위한 그의 고유한 탐구들을 일면적으로 학문 이론의 분야 속으로 밀어넣은 동시대의 상론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간행물들을 빈번히 이런 방향으로 향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정신학문들의 논리학, 즉 방법론은 그에게 중심적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의 심리학은 단지 심리적인 것에 관한 실증과학의 개선으로 추구될 뿐이지 않다. 네. 그의 친구인 요르크 백작과의 의사소통 속에서의 딜타이의 가장 고유한 철학적 경향을 요르크 백작이 일찍이 애매하지 않게 표현하는 때는 그가 역사성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공통적 관심을 지적할 때이다. 저자에 의한 강조, 이 말은 하이데거에 의한 강조라는 말입니다. 굵게 쓰여진 부분은 딜타이가 아니라 하이데거가 강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범위에 있어서 접근 가능하게 되는 딜타이의 탐구들을 내 것 삼기는 안아이고농, 나의 것으로 만들기는,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는 원칙적인 대결 또는 논의의 부단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한다. 딜타이를 움직였던 문제들 및 이것들이 그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점의 자세한 상론을 위해서는 여기가 그 장소는 아니다. 그 대신에 요르크 백작의 몇 가지 중심적 이념들이 특징적인 편지 구절들의 선발을 통해 하나의 선행적인 특징 지음을 얻어야 한다. 선행적인 특징 지음을 통해서 우리가 딜타이에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딜타이의 물음제기 및 작업가의 소통 속에서의 요르크의 생생한 경향은 바로 정초하는 학문 분과인 분석적 심리학의 과제들에 대한 입장 표명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딜타이의 학술원 논문인 하나의 서술하고 분석하는 심리학에 대한 이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다. 1차적인 인식 수단으로서의 자기 숙고, 젤브스베지능과 1차적인 인식 절차로서의 분석, 아날리시스는 확고히 내세워집니다. 딜타이에 의해서요. 여기로부터 고유한 발견물, 즉 분석된 것이 실증하는 원칙들이 형식화됩니다. 그러나 논의가 구성적 심리학 및 이것의 가정들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해소애로, 하나의 설명애로, 그리고 이에 의한 내면적인 반박애로 진척되지 않습니다. 딜타이 논문에 대한 요르크의 짧은 평가이네요. 방법론으로서의 분석적 심리학이 잘 다뤄졌지만 이 방법론의 토대를 두고 생겨나는 이 구성적 심리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성적 심리학 및 이것의 가정들의 비판적 해소를 외면함은 다시 말해 개별적으로의 또 맞물리는 상론 속에서의 그것들의 심리학적 기원 증명을 외면함은 나의 판단으로는 귀하가 인식론에 배정하는 비판의 개념 및 주의와의 연관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인식론의 과제이지 분석적 심리학의 과제가 아니라고 딜타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구성적 심리학 및 그 가정들의 적용 불가능성, 이 사실은 내세워져 있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단지 하나의 인식론만이 줍니다. 딜타에 의해서도 이 적용 불가능성이 말해졌지만 왜 적용 불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은 인식론이 준다고 딜타이가 여긴 듯 하다고 합니다. 인식론은 학문적 방법들의 적합성에 대해 변론을 해야만 하는데 곧 방법론을 근거 세워야만 하는데 지금처럼 그 방법들이 개별적 분야들로부터 나는 운에 맡긴 채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끌어내지는 대신에 그리해야 합니다. 요르크의 이러한 요구는 플라톤의 논리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학문들 앞에서 걸으면서 이것들을, 즉 이 학문들을 인도하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논리학의 요구인데 이런 요구 속에는 자연이라는 존재자와 역사인 존재자의 상이한 범주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또 철저하게 명확히 마무리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요르크가 발견하는 것은 딜타의 연구들이 존재사적인 것과 역사학적인 것 사이의 유적인 차이, 제너리시 디페런스를 너무 적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네, 다시 인용입니다. 특히 비교의 절차가 정신학문들의 방법으로 잘못 요구됩니다. 여기서 나는 귀하와 갈라집니다. 상대주의적인 비교는 언제나 미학적이고 언제나 형태에 달라붙습니다. 빈델반트는 역사에게 형태들을 배정합니다. 귀하의 유형이라는 개념은, 티푸스라는 개념은 하나의 전적으로 내면적인 개념입니다. 거기서, 즉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성격들이지 형태들이 아닙니다. 빈델반트에게는 역사가 일련의 그림들, 일련의 개별 형태들이고 하나의 미학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자연과학자에게는 바로 과학 이외에는 일종의 인간적 진정제로 단지 미학적 향유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기호에 따른 향유, 또 자기 기호에 따른 요구, 그것이 빈델반트의 역사 이론에서 보여진다는 것이네요. 귀하의 역사 개념은 그럼에도 하나의 힘들 연관의 개념, 힘 단위들의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에게는 형태라는 범주가 단지 비유적인 정도로만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 연관 그랬으니까요. 힘들이 단위들이고 이것의 연관이니까 개인들의 연관인 공동체를 가리킨 것 같고요. 힘 단위들 그러면 낱낱의 힘을 단위적으로 지칭한 것이니까 이것은 개인들인데 딜타의 역사 개념은 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관련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존재자적인 것과 역사학적인 것의 차이에 대한 확실한 본능에서부터 역사학적인 것은 현존재, 요르크는 역사학적인 것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이데거의 용어로 바꾸면 역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르크는 히스토리셰스 또는 다스 히스토리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이데거의 용어로는 다스 게슈트리헤 또는 게슈트리헤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능에서부터 요르크가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강하게 전통적인 역사 탐구가 물체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을 목표로 삼는 순수하게 시각적인
규정들 속에서 여전히 자기를 유지하는가라는 점이다. 또 인용입니다. 실증주의적 역사학자인 랑케는 모든 것에 다가서는 하나의 거대한 저반 렌즈이고, 이러한 저반 렌즈에게는 사라진 것들은 현실성들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저반 렌즈는 현미경에서의 렌즈를 가리켜요. 눈이 접근하는 렌즈라는 의미로 저반 렌즈인데요. 영문 번역서에서는 의안기공사, 그러니까 의안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눈이 있잖아요. 그 의안을 만드는 사람이 의안기공사인데, 이 오큘라르를 의안기공사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더 쉬워지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저반 렌즈라는 번역으로 충분한 듯 합니다. 랑케의 전체적인 시각적 기질에서부터 설명되는 것이 역시 정치적인 것에로의 역사 소재의 국한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드라마적인 것입니다. 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네요. 하지만 시간 경과가 가져온 변양들, 즉 사라짐들은 내게 비본질적으로 현출하고 또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현출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변양들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매우 다르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른바 랑케 등이 속한 역사학적 학파, 이른바 히스토리쉐 슐레를 나는 동일한 강바닥 실증주의 내부에서의 하나의 단순한 부수적 흐름으로 간주하고, 또 단지 하나의 오래도록 지속하는 자연과 역사 사이의 대립의 하나의 지점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와 거기에 맞서는 낭만주의 역사는 자연과 역사 사이의 오랜 대립의 하나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적 학파라는 그 이름은 어떤 속이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학파는 전혀 역사학적인 학파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에 대한 하나의 호고적인 역사를 미학적으로 구성하는 학파, 즉 실증적 학파였고, 그 반면에 거대한 지배적 운동은 기계적 구성의 운동이었습니다. 거대한 지배적 운동은 물리학을 가리키는 듯 하고요. 기계적 구성의 운동은 실증적 물리학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물리학이 한편에 있었고,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학이 실증적 물리학으로 있었고, 역사를 대상하는 역사학이 실증적 역사학으로 다른 한편에 있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그 학파가 방법적으로 합리성의 방법에 대해 덧붙이며 가져온 것은 단지 전체적인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전체적 감정, 아마 실증적으로 역사를 구성해 냈을 때 역사가 전체성을 확보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논의는 실증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구성하니까 보다 전체적이라는 감정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헌학자는 골동품들의 상자로서의 역사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그곳으로는 단지 생생한 심리적인 치환만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기서 심리적인 치환이라는 것은 감정이입 같은 것을 말하는 듯해요.
그분들, 즉 역사학적 학파 사람들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가장 내면적인 것에 있어서조차도 자연과학자들이고 그 이상으로 회의론자들로 되는데, 왜냐하면 내면적인 것에는 실험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찮은 것으로부터 예컨대 얼마나 자주 플라톤이 대그리스, 즉 그리스인들이 정착하여 식민지로 삼았던 고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혹은 시크라스에 있었는가로부터, 비록 람케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을지라도 사람들은 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람케는 정치를 특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연구 속에서도 그의 철학보다도 그의 정치적 행보를 중시했다는 말로 여겨지고, 지금 요르크는 그러한 정치적 논의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생함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비판적으로 들여다본 그런 외면적인 취급법은 결국 커다란 의문부호에 이르게 되고 호모, 플라톤, 신약성서 같은 위대한 실제성들에 대한 손상시킴이 되어 있습니다. 실증적이지 않은 부분은 다 제거하면 위대한 실제성들의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네요. 모든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희미한 형상으로 되는 때는 그것이 자기에 입각한 사물로 고찰될 때, 즉 딩한지히 통상 번역해서 물 자체로 고찰될 때, 곧 그것이 체험되지 않을 때입니다. 칸트에서 물 자체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르크는 어떤 것을 물 자체로 고찰하면 그것은 체험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형식주의적인 학자들은 시대의 비판적 세력들과 대립하는데, 이는 세련되게 교양을 갖춘 프랑스 사회, 즉 사교계가 당시의 혁명운동에 대립한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거기서와 같이 형식주의이고 형식의 숭배입니다. 외면적 관계 규정들이 불행히도 지혜의 마지막 말입니다. 형식주의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유 방향은 자연히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신의 아직도 쓰이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의 지반 없음 및 그러한 사유에 대한 믿음의 지반 없음은 인식론적으로 고찰되었을 때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즉 실증주의적 태도이고 역사학적 산물입니다. 400년보다도 더 이전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안내했던 탈중심적 원리, 곧 지동설을 통해 불러일으켜진 파동들이 나에게는 극도로 넓고 평평하게, 즉 무력하게 되어 있는 듯이 보이고, 인식은 인식 자체의 지향에 이르기까지 진척되어 있는 듯이 보이고,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자기 자신에서 밀쳐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을 통해 대표되는 근대의 르네상스, 여기는 비판 정신이 있었는데 그 비판 정신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근대적 인간, 다시 말해 르네상스 이후에 비판적인 인간은 매장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참으로 생생한, 또 단지 삶을 묘사하기만 하지 않는 역사학은 비판입니다. 그러나 역사 지식은 가장 좋은 부분에 있어서 은폐된 원천들의 지식입니다. 역사와 더불어서는 그렇게 장관을 이루면서 현저하게 있는 무엇이 주요 사안인 것은 아닙니다.
신경들은 볼 수 없게 있고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 일반은 볼 수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요하게 있다고 하면 너희는 강하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역시 이것의 변형인 너희가 고요하게 있다면 너희는 알아차리게 곧 이해하게 된다 라는 것도 참입니다. 이사야에서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변형시켜서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나는 고요한 자기 대화를 또 역사의 정신과의 교제를 즐깁니다. 역사의 정신은 자신의 서재 속의 파우스트에게는 현출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역시 거장이 괴테에게도 현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괴테와 그의 작품 속 주인공인 파우스트는 역사보다 자연에 더 큰 관심을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그들에게 역사의 정신이 현출했다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역사의 정신에게 그들 파우스트와 괴테는 놀라지 않고 길을 비켜주었을 것인데 비록 역사와 정신의 현출이 제 아무리 엄숙하고 감동적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길을 비켜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의 정신의 현출을 받는 대명사인데요. 의미상으로는 현출된 역사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의 정신은 그럼에도 수풀과 들판의 거주자들, 즉 자연의 신령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또 그것들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형제적이고 근친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정신과의 교제를 위한 노력은 하느님이 보낸 천사에 맞선 야곱의 씨름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씨름은 씨름하는 자 자신에게 하나의 확실한 소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역사의 정신과의 교제는 곧 역사의 정신과의 씨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씨름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듯합니다. 잠재력으로서의 역사의 근본 성격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요로크는 인간적 현존재 자신의 존재 성격의 인식에서부터 획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바로 학문 이론적으로 역사 고찰의 객관에 입각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네. 전체적인 심리적, 물리적으로 주어져 있음은 존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즉 전체적인 심리적인 물리적으로 주어져 있음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말하네요. 인간의 존재는 자연 사물처럼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강조됐네요. 그래서 델타의 삶의 철학이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점이 역사성의 싹 트는 지점입니다. 하임풍크트 그랬어요. 싹 지점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성이 싹 트는 지점은 바로 인간의 존재와 자연의 존재의 차이점을 아는 그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정적인 나애로가 아니라 나의 자기의 충만애로 향해져 있는 자기 숙고가 나를 역사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발견하게 될 것인데 역사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될 것인데 이는 물리학이 나를 우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연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하지 않은 관계 규정들 및 집안 없는 상대주의들을 꿰뚫어 본 요로크는 현존제의 역사성에 대한 통찰로부터 최종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네, 인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자기의식의 내면적 역사성에 있어서는 역사학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체계학이
방법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략이 물리학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철학은 바로 만약 철학이 하나의 비판적 철학이라면 역사성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 태도와 역사성의 관계는 호흡과 공기 압력과의 관계와 같고, 그리고 비록 이것은 어느 정도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철학함을 역사화하지 않음, 이것은 내게는 둘 사이의 방법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상학적 잔여물로 현출합니다. 철학은 역사를 필요하고 역사는 철학을 필요로 하는 것이 둘 사이의 방법적 관계라는 말로 여겨집니다. 네. 철학함이 삶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에 따를 때 역사에 관한 하나의 철학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쓸 수 있을지요?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철학이 파악되고 시도되어 있는 식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점에 맞서서 귀하는 논박될 수 없게 귀하의 생각을 설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물음 제기는 바로 하나의 잘못된, 심지어 불가능한 물음 제기였지만 그러나 유일한 물음 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역사학적이지 않은 어떠한 현실적인 철학함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철학함은 역사학적인 철학함이다 라는 말이네요. 체계적 철학과 역사학적 서술 사이의 분리는 본질을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학문이 실천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는 당연히 모든 학문의 본래적인 정당 근거입니다. 그러나 수학적 실천이 유일한 실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의 실천적 목표는 가장 넓고 가장 깊은 낱말 의미에 있어서 교육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모든 참된 철학의 영혼이고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입니다. 귀하는 학문으로서의 하나의 윤리학의 가능성에 관해 무엇을 또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얼마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본래 그런 책들이 쓰여 있습니까? 단지 기록들에 대한 기록들이지요. 유일하게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물리학으로부터 윤리학으로 향하는 충동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철학을 삶의 평형으로 개념화하고 집안 없는 사유의 객담으로 개념화하지 않는다면 사유가 집안 없게 현출하는 것은 시선이 의식의 집안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인데, 만약 그리한다면 철학함의 과제는 결과에 있어서 빈약한 것처럼 그렇게 결과의 획득에 있어서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 문장도 매우 애매합니다. 결과의 획득에 있어서 복잡하고 힘들다. 결과에 있어서 빈약한 것처럼.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결과와 결과의 획득,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획득이라는 것은 나의 것 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학함의 과제는 그 결과를 산출할 때 그 결과 자체도 빈약하지만 그 산출된 결과 자체를 획득하는 것,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마저도 복잡하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선입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철학함의 전제이지만 이미 이러한 전제를 획득하는 것, 즉 나의 것 삼기는 어렵습니다. 요르크 자신이 존재자적인 것, 시각적인 것의 맞은편에서 역사학적인 것을 범주적으로 붙잡음 속으로 데려오는 길에 또 삶을 적절한 학문적 이해력 속으로 들어 올리는 길에 나섰다는 점은
그런 연구들이 어려움의 유형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부터 분명하게 된다. 미학적 기계적인 사유 방식은 인용입니다. 직관의 뒤로 되돌아가는 분석보다 더욱 쉽게 낱말적 표현을 발견하는데 이 점은 시각성에서부터 낱말들의 폭넓은 기원에 있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생생함의 근거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무엇, 철학적 사유를 가리키겠죠. 이 무엇은 하나의 외면적인 서술을 회피한 채로 있고 이로부터 어쨌든 모든 전문 용어들은 모두에게 이해 가능하지는 않은 것이 되고 상징적인 것이 되고 불가피한 것이 됩니다. 철학적 사유의 특수한 유형에서부터 이런 유형의 언어적 표현의 특수성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는 역설에 대한 나의 선호를 알고 계시는데 그런 선호를 나는 다음에 의해 정당화합니다. 역설은 진리의 한 특징이고 공동적 의견은 확실히 진리 속의 어디에도 있지 않는데 공동적 의견은 일반화하는 반쪽 이해가 남긴 하나의 원소적 침전물로서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벼락이 남긴 유황증기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단편적 원소가 아닙니다. 국가교육적 과제는 이런 원소적인 공공적 생각을 해체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범과 보임의 개별성을 육성하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각자가 나름의 보는 시선을 확보하고 그래서 각자가 남들에 의해 고유한 개별자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개별성의 육성이자 개별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가교육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른바 하나의 공공적 양심 대신에 이러한 양심의 철저한 외면화 대신에 다시금 개별 양심이 다시 말해 양심이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개별 양심이지 공공적 양심이라는 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공적 양심에 대한 비판은 하이데거가 앞에서 양심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한 바 있는데 요르크 백작의 견해를 수용한 듯이 보입니다. 역사성을 이해하려는 관심은 자신을 존재자적인 것과 역사학적인 것 사이의 유적인 차이에 하나의 명확한 마무리라는 과제 앞으로 데려온다. 이와 더불어 삶의 철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고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음제기는 하나의 원칙적인 철저화를 필요로 한다. 달리 어떻게 곧 존재자적인 것은 물론이고 역사학적인 것도 역시 이 둘의 가능한 비교 관점 및 구별 가능성을 위해 하나의 더욱 근원적인 통일성 속으로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달리 어떻게 역사성이 존재자적인 것과 자신의 구별 속에서 철학적으로 포착되고 범주적으로 개념화되어야 하겠는가. 이 점이 가능한 때는 그러나 단지 다음과 같은 통찰이 자라날 때이다. 첫째, 역사성에 대한 물음은 역사적 존재자의 존재 구성들에 대한 하나의 존재론적 물음이다. 둘째, 존재자적인 것에 대한 물음은 비현존재적인 존재자의 곧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전제자의 존재 구성들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이다. 셋째, 존재자적인 것은 단지 존재자의 하나의 권역일 뿐이다. 존재자에는 현존재라는 존재자도 있고 비현존재적 존재자도 있다는 것이네요. 존재의 이념, 곧
현존은 존재자적인 것과 역사학적인 것을 포괄한다. 예, 현존 아래에서 이 존재자적인 것의 존재와 역사학적인 것의 존재가 다시 구별되어야겠네요. 그 이념은, 즉 존재 이념은 유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네, 현존제의 존재와 비현존제의 존재로 세분화되어야겠네요. 요르크가 역사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존재자적이라고 단적으로 명명한 것은 우연적이지 않다. 그 점은 단지 전통적 존재론의 중단 없는 지배의 반영일 뿐인데, 그 전통적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고대의 물음 제기에서부터 유래하며 존재론적 문제 체계를 하나의 원칙적인 협소화 속에서 고수한다. 존재자적인 것과 역사학적인 것 사이의 차이의 문제가 탐구 문제로 마무리될 수 있는 때는 단지 그 문제가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의 기초존재론적 해명을 통해 먼저 실마리를 확인했을 때일 뿐이다. 그렇게 분명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현존재의 예비적인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론이 델타이의 저작에 기여하기 위해 요르크 백작의 정신을 장려하기로 결의한 채로 있는가라는 점이다. 네, 이렇게 해서 77절의 낭독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제6장인데요. 시간성 그리고 통속적 시간 개념의 근원으로서의 시간 내재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헤겔의 시간 철학도 비판적으로 논의됩니다. 이 6장은 다행히 제가 이 낭독을 시작할 때 초반부에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 낭독을 시작할 때 끝까지 낭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미 낭독해 둔 덕분에 부담이 다소 적은 채로 지금까지 낭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